자, 근데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단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쪽까지 이제 4단원까지 마쳤고요. 이제 5단원 들어가게 되거든요. 5단원은 마이스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요. 회의나 의전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시간 동안 마무리해야 돼서 앞쪽은 조금 빠르게 하고 마이스 산업은 마지막에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한번 보면 어떤 걸 또 이번 시간에 얘기할까 보면 회의의 기획, 요 기획한 후에 실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의전의 기획과 의전의 실무,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의 개념 하면 회의의 정의도 역시 회의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도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회의 역시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2사람 이상의 다수인이 모여서 어떤 안건을 의논하고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일정한 규칙이, 형식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개별 의제, 다수결의 원리 하에서 능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진행 절차이다. 여러분, 회의를 크게 보면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뭐 예산 회의라든가 정기 회의라든가 임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크게 보면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형식과 규칙이 더구나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죠. 입법기관에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회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며 의견 교환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최선의 시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회의의 개념, 목적을 한번 보면요. 목표 달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뭐 앞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어떤 드라마, 미생 기억하시죠? 이런 곳에서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오고 있는지 이 과정을 확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교육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정보 전달 및 공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식 하향적 구조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권력별로 정보가 100% 공유되지 않아서 하위 단위에서는 내가 주어진 일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골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하게 조직 관리를 최근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보이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의견 수집, 그 다음에 유대감 증진.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문제 해결이나 아이디어 창출이나 수집 이런 거를 위해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디자인 싱킹적 사고 이렇게 얘기해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우리가 과목도 교양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도 바로 이런 회의의 일종이고 거기에 구체적 어떤 방향이나 생각해야 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가 가지는 조건에는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토의를 해야 되겠죠. 모이는 장소. 뭐 비대면 상황에서는 줌이라던가 팀즈라던가 이런 것들도 모이는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지식이나 경험, 그 다음에 의견의 교환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리더가 보통 있죠. 진행자. 여기서는 진행자가 보통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의 기능은요, 문제 해결 기능, 자문 기능도 가지고 의사소통 기능, 교육 훈련 기능. 나머지 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텐데 자문 기능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제 공청회나 협의회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입법하는 기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떤 뭐 산업이라고 하면 산업에서도 뭐 전기산업이라면 전기협회나 협의회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들은 현장을 더 많이 알잖아요. 최근에 중대재해법이 나오고 있는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말이나 글로 전달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난 디테일함들은 이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만들려고 할 때 피해자, 그 다음에 그 건설업에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다 모을 수 있는 협회, 얘는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놓고 공청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각계각층이 오죠.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의 피해자 대표라던가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라던가 아니면 입법에서도 건설법을 다루는 변호사라던가 또는 건설 그 회사의 대표하는 누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법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각자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의 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던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도 자문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런 것도 자문 기능이에요, 여러분.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고객이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합의금을 1억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자문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근거로 혹시 법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만의 손해가 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느 선에서 합의금을 정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받는 것도 자문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뭐 세무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자문 기능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합법적 선에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세법이라는 법 내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쓰는 것은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규정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쓰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복리후생 규정을 더 높일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자문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문제 해결 기능은 뭐 임원이나 부서장 회의나 신제품 개발 회의 이런 것들이고요. 의사소통은 부서 회의나 조회 뭐 그다음에 교육 훈련은 교육하거나 연수하는 걸 얘기하겠죠. 자 회의의 원칙을 한번 볼게요. 회의의 원칙은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있는데 회의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된답니다. 회의는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정족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 인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인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회원 100명 중에 뭐 예를 들면 50%가 참석을 하고 또는 그 참석 인원 50%에 70%가 동의를 했을 때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주로 국회 회의에서 입법할 때 주로 많이 나오고요. 기업에서는 주주총회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요즘 소액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정족수의 원칙에서 이런 그 회의가 열리게 한 때 필요한 인원수,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주로 여기에서 많이 하려고 이제 소액 주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발언 자유의 원칙, 그다음에 폭력 배제의 원칙, 참석자 평등의 원칙. 회장이라 그래서 2번 말할 수 있고 직원이라 그래서 뭐 주임 이상은 1번 말할 수 있는데 사원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다수결의 원칙. 1인 1표를 행사하여서 더 많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거. 소수 의견을 중시하게 되죠. 소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 일의제의 원칙, 회기불개속의 원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의사 정족수의 원칙은 뭐냐면 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인원수. 회의를 끝날 때까지 일정 수의 회원이 참석해야 돼요. 한국 국회의원회는 제적인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여기서는 요구죠. 100명이면 25명이 회의를 하자고 안건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국회의원이 어떤 안건을 발의했을 때 소수당일 경우에 이 안건을 들고 보좌관이 여러 국회의원들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25% 맞춰야지만 그 안건이 국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회 상정이 가능하고 그 안건이 올라가서 제적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개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안건이 이제 의결되려면 의결 정족수는 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인데 우리나라 그 국회에는 별다른 규정은 없지만 제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볼게요, 여러분. 제적 인원의 5분의 1의 출석이 있으면 의사 정족수에 의해서 개회는 돼요. 그러니까 즉, 이거 볼게요. 100명이라면 A라는 안건, 뭐 우리 최근 거 중대재해법 발의시키겠다라고 어떤 홍길동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홍길동 의원은 4분의 1 이상 25명의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 중에 25명에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큰 정당이 유리하겠죠. 그럼 동의를 받으면 이제 국회에다가 이걸로 회의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회의를 열리는 데는 20명만 참석하면 돼요. 20명만. 그러면 회의는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결은 안 돼요. 의결은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적인원이 100명이어서 50명이 출석해야 되고요. 50명 중에 25명 과반수 25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래서 거대 정당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비슷비슷해야지만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올렸을 때 통과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꼭 우리가 올려야 되는 법이라고 해도 상정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거는 이제 이기주의적으로 이제 거대 정당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대등한 어떤 비슷비슷한 정당들을 가져가는 국가들을 주로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많이 적용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의에 한번 부결된 것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국회라고 보면 회기 내에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부결됐어요. 그러면 다시 올리려면 이번 회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가서 하라고, 내년. 올해 할 거 너무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동의의 원칙, 의제의 원칙은 자, 보세요. 회의에는 언제나 한 가지 의제를 상정시켜서 다루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둘 이상의 안건이 서로 관계가 있어서 동시에 상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만 올라가서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어떤 안건은 B하고 B-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얘는 B가 됐을 때는 B-가 안 되는 거고 B-가 되면 B가 안 되는 거니까 얘를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올리고 다수결 투표하듯이 B를 통과시키자, B-를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는 올려주지만 하나씩 의견하는 거예요. B 하나, B 다시 하나. 예. 각각을 놓고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 의견을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통과되게 하도록 하는 거. 분명히 여기서 찬성한 사람은 여기서 또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댈 거니까 각각을 놓고 네, 회의를 진행하는 것. 다만 두 개가 동시에 상정될 수는 있는 것. 이것을 일의제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통 하나의 안건만 올라가지만 부득이 대립되는 두 개의 안건이 1과 1-로 올라갔을 때에는 얘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얘 먼저 보고 2-를 나중에 해서 의결을 하는 것, 이것을 일의제의 원칙이라고 한다.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회기 불개속의 원칙은 회의가 상정돼 어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폐기 안건은 헌법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자, 헌법에서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회의에서는 빨강색으로 할게요. 자, 2021년, 2022년이 있다면 자, 요때 10개가 올라갔는데 5개는 정리가 되고 5개가 아직 남아있어. 그럼 이 5개 이쪽으로 옮겨서 5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안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얘 모두 회기가 끝나는 순간 모두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 회기가 하루 남았는데 통과되지 못한 게 검토하지 못한 게 160 몇 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회기에 160 안건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 안 시키면 다음 회기에 다시 160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받아서 상정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시다. 빨리 합시다. 이번 회기에 검토합시다. 회기가 끝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회기 불개속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5개는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뭐 정기회의, 임시회의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뭐 회칙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예요. 뭐 조직의 보통 큰 문서, 이사회 이런 것들 주로 주주총회 이런 것들 여기로 들어가고요. 임시회의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소집권을 가진 리더가 하자고 했을 때 일어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임시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임시주주총회 하는 것들은 누군가가 의사발언을 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임시주주총회라고 하죠. 정기주주총회는 보통 3월에 많이 합니다. 이유는 전년도 1월에서 이제 12월까지 보통 1년의 회기를 가져가는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산을 12월 마감하고 1월, 2월 결산해서 3월 달에 결산 보고하면서 3월 말에 이제 세무신고하고 법인세 낼 때 요 전에 우리가 이렇게 벌었고 세금을 이만큼 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을 또 얼마나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가 요때이기 때문에 3월에 주로 많이 합니다. 기업들의 정기총회는.
뭐 토론의 어떤 뭐 회의 유형에 따라서 닫힌 회의, 덜 열린 회의, 뭐 열린 회의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가는 여러분들은 요것을 더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방식에 따른 통제 정도에 따른 분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브레인스토밍, 버즈 토론, 워크샵, 원탁 토론, 공개 토론, 자유 토론, 배심 토론, 단상 토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그 보기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내용을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없고요. 사실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사람이 개인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회의. 뭐 우리가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버즈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3에서 6명 소수의 인원이죠. 구성된 소집단이 토론 방식으로 벌집을 쑤셔 놓는 듯 소란스러워서 버즈라고 붙여진 이름이고요. 바로 이 소수의 인원 3명에서 6명이 적극적으로 막 토론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 그래서 버즈 토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토론하는 인원이 3에서 5명, 6명일 뿐이지 여기는 관객도 없고요. 예, 뭐 바라보는 관객 이런 사람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워크숍은 큰 집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이거는 잘 이해하시겠죠? 나누어서 소집단의 진행자가 주어진 의제에 따라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 전체 이번에 워크숍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 100명을 다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 100명 중에서 부서별이 한 10명씩 있다면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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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이렇게 소그룹을 주고 회사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에 대한 회의, 각 부서에 대한 전략을 회의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서원들끼리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자를 한 명 두고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이뤄내는 거. 이것을 여러분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워크숍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회의 방식에서 원래 워크숍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친목 도모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친목 도모를 더 잘 기억하고 있기도 한데 원래 원론적인 워크숍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원탁 토론은 원탁에 둘러앉아서 하는 거겠구나. 예, 그거예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참가자가 전원이 대등한 관계. 여러분 원탁에 앉으면요 거의 대등해졌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 기업에서 하는 회의에서 원탁 회의 같은 경우에는 또 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상석이냐를 또 보기도 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좌담 형식의 회의.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원탁 회의 하면은 뭐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에서는 CEO들 아침에 그 조찬회의 이런 것들이 주로 원탁에서 편안하게 이루어지죠. 우리 회사에 있는 임원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예, 편안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소재를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조찬회의에 주로 원탁회의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개 토론은 자 볼게요. 포럼이라고 합니다. 포럼이라고 하고요. 1명에서 3명 정도의 전문가가 10분에서 20분 정도 공개적인 연설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엔 청중이 나타납니다. 청중. 예. 그래서 청중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포럼이라고 해요. 배심 토론이라고 하는 패널 토의는요, 요 공개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배심 토론을 조금 혼동할 수 있어서 예를 먼저 할게요. 패널 토의는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대표하는 먹는 사람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토의를 합니다. 4에서 6명의 배심원과 청중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찬반을 규명하는 주로 찬반을 이야기하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청중도 있고 배심원도 있는 거 이런 거를 배심 토론 패널 토의라고 하고 이제 공개 토론 포럼은 전문가들이 어떤 하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중들이 질문하는 거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 토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자가 자유롭게 발표하고 제한된 시간이 아닌 열린 시간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회의. 어떻게 보면 요즘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 뭐 어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 토의 중에 하나고 여기에는 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하죠. 예. 단상 토론이라고 하는 심포지엄이 있는데 심포지엄은 토론 주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전문가 몇 명이 각기 다른 의견을 공식 발표 후에 이를 중심으로 회의 리더나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리더가 하나 있어서 잠깐만요. 이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에게 질문하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회의상에서 심포지엄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은데 이때 중요한 거. 여기 있는 글대로 모두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재별로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알면 되는데 자, 그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의의 형태에 따른 분류가 또 있거든요. 예, 형태에 따른 분류, 우리가 앞쪽에서 본 건 방식에 따른 분류, 통제 정도, 누가 리더가 사회자가 통제를 할 거냐, 그런 통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청중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눴다면 이번엔 회의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 이제 이거는 컨벤션, 포럼,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형태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컨벤션은 일반적인 회의로서 자, 여러분 일반적인 회의이고요. 정보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기 집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전시회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제회의가 많죠. 국제 컨벤션 대회 이런 거. 예. 거기에는 뭐 환경과 관련된 컨벤션 대회라고 하면 환경과 관련된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주요한 정보들을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룸을 이렇게 만들어요. 10개 정도 만들어서 여기는 바다, 여기는 공기, 여기는 산, 뭐 여기는 뭐 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요 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 그 회의 내용을 듣는 거 요런 형태로도 하고 전체적으로 오픈 형태로 해서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와서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각 방으로 가는 세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수반해가지고 하는 것들. 기업들은 주로 전시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뭐 신차가 개발되거나 신가전제품이 나왔을 때 뭐 아이폰, 뭐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럴 때 주로 컨벤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컨벤션이라는 용어도 뒤쪽에 가보면 이제 각국에 따라 표현이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죠.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주도에 따라 청중합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 예. 청중의 참여가 많다. 요거. 청중의 참여가 많으면 포럼. 네. 그 다음에 컨퍼런스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특정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회의. 컨벤션에 비해 토론회가 많고 참가자에게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지식 습득이나 전문 분야 연구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컨퍼런스 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가시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요즘은 뭐 4차 산업, 예, 뭐 그 다음에 그런 AI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 때 가서 연구 논문을 보기도 하죠. 예, 그런 것들. 심포지엄은 포럼과 유사하며 제시된 안건에 전문가가 다수의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회이고 형식에서 구애를 청중의 질의나 참여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포지엄은 하고 포럼의 차이를 놓고 또 보면 포럼은 청중의 기회가 많아서 질문을 청중들이 많이 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청중들은 또 전문가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심포지엄은 주로 그 안에 있는 본인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 한두 문제 정도의 질문만 받는 게 심포지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미나는 역시 우리 교육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 및 연구 목적을 가진 소규모적 회의로 한 사람의 주도하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지식 경험을 토론하는 회의. 보통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했으니까 대학 이상의 기업기관, 대학, 대학원, 연구소 뭐 이런 곳에서 학술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세미나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뭐 하나 개발하면 세미나 해가지고 개발 과정 설명해주고 그게 어떤 효익이 있을 거라고 안내해주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관점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세미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워크숍. 여기도 지금 여러분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워크숍은요, 아까 얘기했죠. 전문 분야의 주제나 다양한 인식, 이런 지식, 기술을 서로 교환하는 관계인데, 소수 인원이 특정 이슈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거. 그래서 보통 뭐라 그랬냐면, 대기업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별한 다른 규제는 여기는 없었죠. 근데 여기에 리더가 한 명씩 있다 그랬죠. 예.
보통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과업수익, 부서의 업무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친목 프로그램도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콩그레스라고 하는 것은 유럽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콩그레스, 유럽에서 많이 사용한다. 국제적 실무 공식회의를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와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가 많으니까 일반인들은 별로 없겠죠. 대표들의 회합이나 집회, 회담 이런 형태로 일어나고 사교, 관광 행사 등으로 프로그램을 동반합니다. 렉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의 전문가가 형식에 따라서 특정 주제를 청중에게 강연하는 거. 강사에 의해서 청중의 질의응답 기회가 중요되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요즘 뭐 그 전문인들이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그다음에 청중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고 주로 이제 1명에서 2명 정도 나온다. 클리닉은요, 소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훈련하는 거. 클리닉 자체가 무언가를 수정해 준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해서 훈련하는 거 클리닉이라고 하고 페널토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 연사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청중 앞에서 전문가 견해를 발표하고 공개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청중도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패널하고 포럼하고 여기 심포지엄하고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시회, 본회의의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전시회 단독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어떤 여기 있는 회의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많다. 이게 이제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우리가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할 부분에서 이 전시회하고 회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은 방문각 교재에 있는 걸로 이해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각 교재가 너무 다양하게 분산시켜주고 있고 각각의 이 회의들이 각 나라에서 발전해가지고 오면서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만약에 이 부분을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설명한 걸 참고해서 문제풀이를 참고하되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걸 기준으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때가 바로 선택과 집중할 때거든요. 다른 교재에 있는 것까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막 혼동이 돼서 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려고 할 때 내가 선택한 교재에 있는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혼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죠. 왜냐하면 문제 내는 사람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포커스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회의 방식에 대한 통제하고요. 회의 형태에 대해서 통제를 나누고 있지만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가 교재가 다 달라서 설명을 달리하고 있는 거고 확실하게 무엇이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들은 그 교재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외우겠습니다. 단 여기서 기억해 줘야 되는 거. 그나마 시험에 공통적으로 잘 나오고 우리를 덜 혼선에 빠지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한번 볼게요. 세미나, 컨퍼런스, 컨벤션, 워크숍은 뭐 이러나 저러나 알 것 같고요. 콩그레스, 예. 그다음에 뭐 렉처도 뭐 금방 알 것 같고요. 클리닉, 전시회, 예, 이 정도. 요거는 좀 다른 개념들로 접근하고 있고 교재들이 비슷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요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꼭 알고 갈 건 컨벤션, 컨퍼런스, 세미나, 그 다음에 콩그레스, 클리닉, 전시회.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의 기획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회의 개최 준비사항, 회의 당일에 해야 할 일, 등록 및 숙박 업무, 회의의 진행 업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 2 순서로 보면 3, 4. 그런데 회의 개최를 준비할 때는 개최지를 선정해야 되는 고려사항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개최지 선정할 때 고려할 거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회의실의 배치 및 설계 이건 회의 형태에 따라서 설계하는 거라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회의실의 자료 준비는 읽어보시면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및 숙박 업무에서 등록 관리하고 숙박 관리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 진행에서는 일반적 순서하고요. 회의 참가자별의 역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는데 여기에 어떤 그 귀빈이 왔을 때 귀빈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회의 구성원. 일반적인 회의의 구성은요. 필수 구성원, 필요에 따라 구성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고요. 진행자, 리더, 사회자, 단체장. 회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진행 역할을 하게 되죠. 참석자는 조직원이나 회원입니다.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하는 사람, 기록원. 여러분 반드시 회의를 기록해서 회의록을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회의에 대한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운영자는 회의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설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누구 오는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시설관리요원은 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죠. 뭐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걸 해결해 주시는 분들. 자, 필요에 따라서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 언어 통역, 그 다음에 가끔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설 및 정보 전달을 위한 강사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청객,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포럼이라던가 심포지엄이라던가 패널 이런 경우에는 방청객이 있어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또 필요로 하는 회의의 구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필수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필요에 따라 기록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필수 기록은 회의 제목, 회의의 종류. 잘 보세요. 빠지면 안 돼요.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참석 인원, 참석자 명단. 그 다음에 회의 내용과 결과. 자, 참석 인원은 몇 명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참석자 명단.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참석자의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서명을 받아서 회의비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의 일환으로 봐서. 그럼 서명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 집행할 수가 없겠죠. 또는 그 회의에 참석이 되게 중요한데 또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참석했다는 것을 꼭 확인하게 하는 목적에 따라서 꼭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나 답변자의 답변 내용은 회의 내용과 상관없이 질의응답이 오간 것을 다 적는 회의도 있고요. 또 회의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부연 형태로 두는 경우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기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 내용과 제안자, 그 다음 표결 사항의 경우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다수결의 의견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죠, 필요죠. 표결 사항이 꼭 있어야 될 경우에는 표결을 자, 전체 100명 중에 70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또한 앞쪽에서 참석인원 참석자 명단 인원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까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 요거 때문에라도 있어야죠. 예. 만약에 참석 인원에 뭐 오픈할 수 있는 인원이 50%도 50% 참석 안 했으면 이 회의는 취소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기타 사항으로 정기회의 아니고 임시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2차 회의를 예정할 때 2차 회의 일정은 어디이고 장소는 어디이고 추후 변경 사항 어떻게 전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회의 당일에 사전 업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시설 점검 해줘야 되겠죠. 잘 생각해 볼게요. 회의장 안내 표시, 동선에 따라서 출입문, 네, 복도 입구, 엘리베이터 문, 엘리베이터 안, 회의실 입구 등에 설치해주고 방문객이 회의장 쉽게 찾아오도록 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발 모양 그려가지고 잘 안 그려지네. 이렇게 신발 모양 그려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바로 회의장 안내 표시에 해당이 되죠. 조명, 밝은 분위기 연출해 주는 거. 음향, 마이크, 스피커 점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회의 테이블은 성격에 맞게 배치하는 거. 뭐 둥근 테이블로 해서 우리가 저기 토론 형태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강연자가 있기 때문에 강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학 강의 시스템의 구조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또는 서로 양자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큰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양쪽에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테이블을 양쪽으로 두고 여기 공간을 두고 여기 뭐 사회자가 앉아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 상태는 묻지 않아도 깨끗해야 되겠죠. 자, 회의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의장 온도가 너무 춥거나 낮거나 하면 회의에 집중 안 되니까 이 부분 밝기, 주변에 소음 등 체크해가지고 조용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회의 중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회의 중입니다. 라고 해서 주변을 좀 정리해줘야 되고요. 출입동지. 예. 늦게 도착하는 참석자를 조용히 장례로 안내해주고 도중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안내해주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출입은 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음료랑 물품은 뭐 필기구라던가 회의 자료, 음료수는 수시로 점검해서 회의에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대기. 회의 진행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운영자 하고요. 운영자는 여기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뭐 갑자기
빔 프로젝트가 안 된다거나 컴퓨터가 안 된다거나 했을 때 시설 관리자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는 간혹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거 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뭐 이런 역할을 해준다거나, 또는 회의 중에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장 안내. 퇴장 시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출입구까지 안내하고, 주차권은 미리 배부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미리 정산해서 차량 번호 등록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차량이 출차할 때는 자연스럽게 나가게도 해줄 수 있고, 자, 보관 물품, 회의 전에 맡긴 물품은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시설 점검은 당연히 뭐 책상, 의자, 비품, 창문 이런 것들, 쓰레기 잘 치워졌는지 보고, 자,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처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명찰, 명패 등을 다 전달했을 거기 때문에 종료 후에는 요거를 회수하는 거, 이것도 회사의 자산 관리죠. 그 다음에 대여 물품, 대여했거나 회수 물품 미리 기록해가지고 회의 종료되고 나서 챙겨와야 되겠죠. 그분이 가져다 주길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군가 잃어버리고 간 물건이 있다면 보관했다가 주는데, 이때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요즘 사진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그 위치를 찍어 놓은 다음에 보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은 이제 작성해서 참석자에게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회의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회의 종료됐다고 알려주면 이제 관리부서가 와서 마무리를 하겠죠. 자, 이런데 보통 회의 준비할 때, 이거는 뭐 그냥 팁이에요. 내 생활의 팁인데, 여기에서 어떤 자리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주변 기기들을 다 준비하고 할 때 잘 하는데, 뭐 미리 간식도 가져다 놓고 뭐도 하고 교육의 시간도 알려주고 시계 배치도 하고 우리 직원들 보면 다 잘하거든요. 근데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드에 보드펜이 있는 것만 확인하면 안 되고 보드를 실제로 그어봐가지고 잘 나오는지 체크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빔 프로젝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빔 프로젝트 사용하는 리모컨, 예, 리모컨이 지금 작동한다 그래도 간혹 중간에 건전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업무를 한다 그러면 보드펜 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리모컨 옆에 항상 건전지를 또 똑같은 사이즈 들어갈 수 있는 거 갖다 놔야 되겠죠? 예, 그걸 꼭 항상 챙겨주시면 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잘 놓쳐요. 그래서 회의 중간에 막 안에서 얘기하고 밖에서 뛰어다니고 이런 일 생기니까 그것도 하나의 실무적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회의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작, 중간, 후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기록하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의전의 기획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 간에 의전을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시작이 된 거고, 일반적 회의 부분에서는 사실 국회회의나 주주총회나 정기총회를 제외하고는 다 뭐 팀원들끼리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특이점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의전 한번 보겠습니다. 의전의 역사는 여러분, 이게 에티켓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기원전 11세기 즈음에 예를 중요시하는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백성들과 제후들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로 의전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주나라에서 예법. 네. 뭐는 뭐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되고 뭐 임금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후에 전후 처리를 위해서 열린 181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회의에서 국제관계 의전에 관한 원칙이 처음 논의가 되었어요. 예. 비엔나 회의 이후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이 채택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의전이 전 세계에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나폴레옹 전쟁 후에 비엔나 회의에서 의전이 논의되고, 그 비엔나 협정이 체결된 것이 현재의 의전의 역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전할 때는 뭐뭐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의 의전이 약간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의전의 의미는요. 자, 조직이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예절, 그 다음에 국가가 관여하는 공식 행사에 지켜야 될 규범, 국가 간의 공식 의례, 그 다음에 국가 행사, 외교 행사, 국가 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 및 영접 시 행해지는 국제적 예법,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대외적으로 업무 지원 활동 중 임원과 사회이사 등에게 해지는 예절 이런 것들을 의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의전은 거의 보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각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그 다음에 국가를 대표하거나 단체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탑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라서 초단위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동선 이동 중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그 밑에 있는 직원, 의전을 행하는 직원들이 그 동선과 절차를 본인들의 걸음과 시간으로 다 모두 이행 연습한 다음에 이제 모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는 게 의전입니다.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의전의 어원은 프로토콜입니다. 그리스어의 맨 처음에 의미하는 프로토와 붙이다라는 콜렌 합성어로 프로토콜렌에서 비롯이 됐고요. 처음에는 공증문서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맨 앞장에 붙이는 용지를 의미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문서, 외교문서의 양식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국가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예절이라고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에티켓, 매너, 의전을 한번 같이 정리해보면 에티켓은 관계에 있어서 사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상호 간의 룰, 교통의 신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매너는 관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기만의 행동 양식.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행동 양식. 의전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칙, 공식적 교류, 행사에 적용되는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것은 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자, 북한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가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 자, 이쪽에 양국의 대표하는 국기를 놓고 누가 오른쪽에 서고 누가 왼쪽에 서서 그때 뭐 누가 뭐 악수를 먼저 권했니 아니니 이 절차 자체를 다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국기의 배려를 어떤 나라의 국기를 반반 놓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의전에서의 어떤 배치라던가 어떤 경우에는 누가 먼저 뭘 하고 이랬을 때 그 우위국이냐 아니면 동등하게 보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의전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국제적 룰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 그 뉴스 기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냐 하면 바로 이런 국제적 의전 기준에서 어떤 역할,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보좌관들이 이런 경우에 서로 의견을 되게 많이 주고받습니다. 뒤에 배치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자리 배치, 뭐 누가 먼저 서명하고 전달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도 사전에 다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서운함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했던 걸 봤던 게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하죠. 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뭐 코로나를 의미로 해가지고 뭐 일본의 제일 높으신 분, 한국의 제일 높으신 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뭐 여기는 현장에서 그냥 햄버거를 줬다 우리는 그래도 밥을 줬다 뭐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의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전의 범위는요 뭐 당연히 이제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국가 행상 시의 의전은 주권 국가 간 외교 행사에 있어서 행해지는 의전. 그러니까 이게 국가 행사는 뭐 이런 올림픽, 예, 이런 것도 국가 행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뭐 우리 뭐 G20 뭐 이런 회의 이런 것들도 이제 국가 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에서 대표되는 나라가 왔을 때 주권 국가 간의 외교 행사에서 벌어지는 의전, 외교 사절의 파견과 접수, 뭐 대통령을 대리해서 왜 우리 외무부 장관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났다던가 아니면 일본 대사와 우리나라 외교부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국가 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 및 영접의 의전, 그 다음에 기업의 VIP 및 대외적인 행사 시의 의전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억합시다. 의전의 OR. 의전의 5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자, 리스펙이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가장 중요합니다. 예,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상호주의, 서로 주고받는 중이라는 거죠. 예, 그 의전에서는
뭐 미국이 강대국이라 여기가 우선이 되고 한국이 뭐 그 정도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반영, 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그 영국에서 손 씻는 물을 했던 에티켓과 같이 그 나라가 만약에 빨강색을 좋아하는 나라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빨강색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빨강색을 좋아한다면 그걸 인정해주고 한 손으로 밥 먹는 문화가 있다라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을 행해야 된다면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는 게 의전입니다. 예, 왜? 각국의 대표들이 서로 존중받으면서 상호주의를 이루는 것이 의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반영을 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서열. 그래서 여기서는 뭐 레이디 퍼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우선시 된다는 이 라이시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호주의, 문화의 반영, 그 다음에 서열, 오른쪽 우선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죠. 이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식 서열을 한번 보면은요. 1위가 대통령입니다. 예, 2위가 국회의장입니다. 3위가 대법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4위가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5위입니다. 그 다음에 6위가 선거관리위원장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 다음에 7위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 감사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열. 근데 관례상 서열을 보면은요. 여기를 잘 보세요. 예. 공식 서열과 달리 관례상 서열은 사람과 장소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관례상 서열에 따르는 경우는 공식 서열로 정할 수 없는 지위의 사람일 때 예를 들면 여기 위에 있는 건 공식 서열이잖아요. 여기는. 예. 근데 정당의 당수나 임원들 예. 정당의 뭐 이 여당 대표가 아닌 그 안에 당수나 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지위를 고려해야 되는 사람 문인, 기업가, 저명이사 행사의 성격에 따라 높은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것, 국제협회장, 국제단체 의장. 자, 예를 들면 국제단체에 기업 들어가 있는 회원사들이 있다면 이들도 다 각 기업의 대표일 거거든요.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하는 기업의 대표라고 해도 이 국제단체 의장에 포함된 분이 여기 있는 C에 계신 분이 하셨다 그러면 이분을 아무리 여기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를 달린다 그래도 이분에게 하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분이 더 우위가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소속된 단체장이니까. 그 다음에 공식 서열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서열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 왕족. 예, 예, 왕국. 그 뭐 영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들이 존재하고 있죠. 수상. 이런 사람들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관례상 서열. 여러분 관례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라 그랬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앞쪽에서 이렇게 관례상 서류를 따르는 경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예를 본다 그러면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냐를 보는 거죠. 자, 볼게요. 부부 동반의 경우에는 부인의 서열은 남편 동급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을 중시하여서 서류를 기준해서 당연히 높으신 분이 위죠. 예.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 상위에 존재합니다. 단 여기를 잘 보셔야죠. 대표로 참석한 남성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면 어디 단체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남성이에요. 단체장이야. 근데 남성이고 거기에 회원사에 들어간 분이 여성이라면 이때는 단체장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건 남성이어도 이분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은 잘 아는데 이 예외 부분을 잘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여성 간의 서열은요. 기혼 여성이 제일 우선. 그 다음에 미망인, 그 다음에 이혼한 부인, 자, 미혼 여성 이렇게 됩니다. 외국인을 먼저 또 존중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낯설고 어려울 거니까 이분을 먼저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높은 직위 쪽의 서열을 당연히 높게 보겠죠. 그 다음에 주빈, 주가 되는 손님의 서열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 의전을 준비할 때 이제 사전 정보 확인해야 되고 공항에서의 영접, 호텔 뭐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사전 정보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직급과 이름, 기호, 선호 음식, 음료, 건강 상태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10분 쉬고 할게요. 이거 들어가면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내고 오세요.